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화 밤만 되면 자지러지는 총각머슴의 안타까운 사연. 옛날 어느 고을에 부유하기로 소문난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후처까지 들여 2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 부인이 집안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재미도 못 본 채 그만 주인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 독수공방하게 된 두 여인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걱정과는 달리 두 마님의 낯빛에는 외로운 기색이라곤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것이 주인 양반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웃음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화색까지 돌았으니 마치 사랑에 푹 빠진 새색시 같았지 뭐겠습니까. 이보시게, 두 분 마님이 어찌 저리도 기분이 좋으시단 말인가? 꼭 그 짓에 재미 붙인 여편네처럼 실실 웃고 다니지 않는가? 주인 마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슬퍼해도 모자를 판 아닌가 말이야. 낸들 그 이유를 알겠는가? 죽은 사람만 아쉬운 거지 어쩌겠나. 모른 척하시게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여인이 그리도 행복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돌쇠 녀석 때문이었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오던 총각머슴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온갖 굳은 일로 단련된 구릿빛 근육하며 특히 실한 것이기로 고을 아낙네들 모두가 한 번이라도 안겨보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군침을 흘리는 녀석이었답니다. 그런 돌쇠를 가만 놔둘 리 없는 두 마님 역시 양반이 죽고 나자 매일 밤 각자의 방으로 그 녀석을 불러 쾌락을 맛보았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영감한테서 맛보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부자면 못하겠느냐. 이런 맛이 없거늘. 내가 돌쇠 내놈 덕에 사느니라. 어서 더 꼭 안아보거라.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큰 마님 덕에 쇳내 자지러지겠구먼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이놈이 지치지도 않는구나. 내일은 술과 고기로 몸보신 시켜줄 테니 절대 멈추지 말거라. 어서 달리거라. 술과 고기보다는 작은 마님이 제 몸에 보약이구먼요. 호호호호, 이 녀석 말도 참 능글맞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매일 밤 2명의 마님을 상대하면서 돌쇠 역시 나름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나요? 이런 격한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자 돌쇠의 기력은 점점 달리고 그 다부지던 몸도 앙상하게 말라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거시기의 힘도 잘 들어가지 않았으니 돌쇠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음이 힘든 것,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가 제명에 죽들 못하겠구먼. 병강세가 온다고 해도 매일 밤 요렇게럼 두 여인을 상대하다가는 결국에 사달이 날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밤새도록 두 마님을 상대한 돌쇠가 동이 트자마자 쉴 틈도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우거진 나무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오라 유혹하는 듯하니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연기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 연기가 나는 곳에 도착해 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그마한 암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라리요? 매번 나무하러 갈 때만 해도 못 보던 남잔디. 뭔 일이래? 그렇게 돌쇠가 뻥진 모습으로 암자에 들어서니 늙은 노승이 툇마루에 앉아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령이 환생한 듯하니 돌쇠는 연신 눈만 끔뻑끔뻑하며 두리번거릴 뿐이었죠. 내가 기가 허해져서 그런가? 지금 이게 생시여 꿈이여?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본 스님이 손짓하며 말했답니다. 처사님, 이리와 차나 한잔하면서 잠시 쉬어가시오. 어서 이리와 앉으시오. 스님의 나긋하고 메아리치는 목소리에 홀린 듯 돌쇠는 스르륵 이미 자기도 모르게 암자 툇마루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스님이 내어주는 차를 한 잔 마시니 온몸이 나른해지고 아늑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간밤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차 맛이 어떠하신지요, 처사님? 아이고, 미천한 제가 차 맛을 어찌 알겠어요. 향이 좋아서 그냥 취하는 것 같구먼요. 벌써 차 맛을 익히셨네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돌쇠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스님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사님. 말끝을 흐리는 스님의 눈치를 보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요, 스님? 실은 처사님이 여기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데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남요? 그런 게 아니라 처사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소승에게 근자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해 보시지 않겠소? 스님의 말에 잠깐 뜸을 들이던 돌쇠가 잠시 후 스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처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못된 마구니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다가는 까딱하면 처사님의 목숨까지 앗아갈 녀석인 것 같구려. 마구니에다 목숨이라고쇼? 아이고, 스님, 제 나이 이제 겨우 23살이구먼요. 제발 좀 살려주셔요. 제발. 깜짝 놀란 돌쇠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연신절을 하며 살려달라 부탁하자 스님이 그를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말하였답니다. 처사님, 오늘 밤은 원래 늘 해오던 대로 차례차례 두 마님을 상대하십시오. 단,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두 마님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리고 녹초가 돼 정신을 못 차릴 때 두 마님의 음부에서 탈락한 음모를 몰래 한 가닥씩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처사님의 살 방도를 제가 알려드리리다.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두 마님의 터럭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소. 하지만 절대 대충대충 해서는 아니 돼요. 아주 격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로 뽑지 않고도 터럭이 자연스레 탈락이 될 것이오. 자칫 강제로 뽑았다 마구니가 눈치채게 되면 처사님이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구먼요.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구먼요. 그럼 부디 조심해서 거사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돌쇠는 스님의 당부를 머릿속에 되뇌이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돌쇠는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마님의 방을 번갈아 찾아가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돌쇠의 격렬한 몸놀림에 두 마님 모두 자지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였죠. 아니, 돌쇠야, 오늘은 유난히 더 좋구나. 오늘 무슨 날이더냐? 큰 마님, 그냥 즐기셔요. 돌쇠야, 오늘 너무 색다르구나. 작은 마님, 말 달립니다요. 그렇게 두 마님을 녹초로 만든 돌쇠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 방 안에 떨어진 큰 마님과 작은 마님의 음모를 몰래 챙겨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원매, 오늘따라 시간이 우째 이리 안 간랴? 미치고 팔짝 뛰겠구먼. 이윽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돌쇠는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며 몰래 어제의 산속 암자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스님, 여기 두 마님의 터럭이구먼요. 이건 큰 마님 거, 이건 작은 마님 거. 처사님, 밤새 고생하셨소. 무사하니 다행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더니 스님이 음모 두 가닥을 각각 부적 위에 올려놓고 이내 악기를 퇴치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나마 사만타 와지라남 짠다 마하루시아나 스포타야 훔뜨라 탐맘. 나마 사만타 와지라남 짠다 마하루시아나 스포타야 훔뜨라 탐맘. 무슨 말인지 모를 주문을 수없이 반복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의 음모가 꿈틀꿈틀하더니 기괴하게 생긴 벌레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징그러운 벌레로 변했구먼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작은 마님의 음모가 맞지요, 처사님? 깜짝 놀란 돌쇠에게 스님이 물었답니다. 맞구먼요. 작은 마님 거시기 털이구먼요. 소승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려? 처사님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에 털이 기괴한 벌레로 변한 것은 그것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라리요? 뭔 말이대요? 그러니까 처사님이 매일 밤 상대한 둘째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홀려 기력만 쪽쪽 빨아먹는 요물이란 말이외다. 즉 마구니를 매일 밤 상대하신 것이란 말이오. 또한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이한 벌레 또한 요물의 수염으로 둘째 마님의 거시기는 바로 요물의 입이지요. 입이라고쇼? 둘째 마님의 그곳이 요물의 입이라니. 이 말이 다 뭔 말이대요? 아직도 확신이 안 오신다면 지금까지의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주인 대감이 돌아가신 것도 그 둘째 마님을 집안으로 들인 후부터가 아니었소. 돌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던 주인 대감이 후처를 들인 다음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는 결국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시기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본게 맞구먼요. 영감마님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다들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급사할 줄 몰랐으니까. 이 마구니의 이름은 새끼로
주로 남정네들의 양기를 흡수해 힘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대대로 부자인 영감의 집안을 시샘에 몰락시키려 한 모양이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남자란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렸을 것이외다. 이 말을 들은 돌쇠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더니 겁에 질린 듯 벌벌 떨며 사색이 되자 스님이 다독이며 말했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승이 마구니의 정체를 알았으니 퇴치하는 일은 간단하오이다. 이제부터 소승이 그 방도를 알려줄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더니 염주가 박힌 호리병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며 말하였답니다. 이 호리병은 불가에서 퇴마의식에 쓰는 요괴 잡는 구마홀이라는 것이요. 구마오리? 그렇소, 구마홀이. 처사님은 그저 그 마구니 앞에서 이 호리병 뚜껑만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리병이 알아서 요물을 처리할 것이요. 참 쉽지요? 꼭 그렇게 할 거구먼요. 내 이놈의 새끼를 그냥. 그렇게 요괴를 잡는 호리병을 얻어온 머슴은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돌쇠가 둘째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니, 돌쇠야. 오늘은 어인일로 나를 먼저 찾은 것이더냐. 마님, 오늘은 마님이 먼저 땡겼구먼요. 매번 큰 마님 다음에 와서 최선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구먼요. 마님, 우선 등잔불부터 먼저 끄고 시작해볼까요? 돌쇠야, 오늘따라 너답지 않게 왜 그러느냐. 다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더냐. 평소 하던 대로 불을 밝힌 채로 하자꾸나. 나도 그게 더 흥분된단다. 그것이 말이지요. 오늘따라 이놈의 거시기가 더욱 우뚝 솟아 조금 나쁘끄럽구먼요. 이 녀석 어쩜 이리도 귀여운 것이더냐. 그럼 돌쇠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 말에 돌쇠가 등잔불을 껐는데 밝은 달빛 속에 둘째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요물이라 생각하니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 사랑을 나누던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었다니. 그것도 남자 요물. 매번 저놈의 입에다가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닌게벼. 끔찍하구먼. 이제 이 호리병만 열면 다 끝나는 것이요. 오늘이 니놈 상 치르는 날인께 각오하더라고. 집중. 돌쇠야, 왜 이리 뜸을 들이는 것이야. 너답지 않게. 어서 와서 나를 안아주려무나. 어서 이리 오거라. 그렇게 음탕한 숨소리를 내며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던 작은 마님이 돌쇠의 거시기를 잡으려 빈틈을 보인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돌쇠가 품속에 숨기고 있던 호리병을 꺼내더니 재빨리 병뚜껑을 열어 젖혔답니다. 그 순간 작은 마님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괴이한 비명소리와 함께 호리병 속으로 쏙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찌나 괴이하였던지 아연실색한 돌쇠가 호리병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허겁지겁 방 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동안 요동치던 호리병이 잠잠해지자 방 한 모퉁이에서 벌벌 떨며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돌쇠가 호리병을 잡아들고 잽싸게 병뚜껑을 닫았답니다. 돌쇠야, 이 무슨 소란이더냐? 괜찮은 것이더냐? 때마침 방문 밖에서 들려온 큰 마님의 목소리에 돌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마님, 무서워 죽는 줄 알았구먼요. 마님. 돌쇠는 아이처럼 와락 큰 마님에게 안기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돌쇠의 말을 듣고 있던 큰 마님이 요물이 들어있는 호리병을 냉큼 잡아들더니 말하였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마구니가 끼어 있었다니. 돌쇠 내 녀석 덕분에 가문이 살 수 있었으니 정녕 너는 가문의 은인이구나. 그렇게 돌쇠와 큰 마님은 언제 난리가 있었냐는 듯 조금 전에 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날이 밝자 돌쇠와 큰 마님은 함께 암자를 찾아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어찌 보답해야 할지요. 아니요, 소승이 한 일이 뭐가 있겠소. 다 처사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처사님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스님, 여기 요물이 들어있는 호리병입니다. 어허, 처사님 아주 잘하시었소이다. 이 요물은 부처님의 법대로 처리하겠소. 그리고 두 분께 드릴 것이 있소. 그러더니 스님은 마님과 돌쇠에게 옥으로 만든 염주를 하나씩 건네며 말하였답니다. 내 일전에 처사님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두 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았소.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은 전생부터 부부의 연으로 맺어져 현생에도 원래는 부부로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었거늘 신분의 벽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리 되지 못하였소.
하지만 제가 드린 이 염주를 항시 지니고 다니시면 여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외다. 그날 이후 스님의 말대로 머슴과 마님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아끼며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밤낮으로 뜨겁게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쇠와 마님이 다시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암자가 있던 곳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호리병을 든 불상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의 노승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제2화 젊은 여인을 품은 총각 스님의 일장춘몽.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한 젊은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지내던 노승이 입적한 이후 수년간 홀로 지내며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행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이런 외딴 암자에서 하루 종일 불경만 암송하며 지루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올라 번뇌에 빠지기 일쑤였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끝없이 내려 수복이 쌓이는 저 눈처럼 번뇌가 한도 끝도 없으니 부처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매번 그럴 때면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탓하며 번뇌로 무너진 마음을 다잡으려 더욱 수행의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답니다. 불경을 암송하고 있던 스님이 문득 들려오는 인기척의 연부를 멈추자 법당 밖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이건 정녕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토록 야심한 밤에 홀로 여인이 이곳에 어인일 읽고. 궁금해진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한 여인이 하얀 눈밭 위에서 오들오들 몸을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밤이 늦었거늘 어이 이 암자를 찾은 것이오. 스님, 날도 저물고 눈이 많이 쌓여 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늘 하루만 묵어가게 해주시어요. 부탁드립니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님이 합장을 하고선 말하였답니다. 보살님, 미안하오만 저 혼자만 있는 암자라 묵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게다가 방도 하나라 어려울 듯 싶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그 말에 여인이 통사정하며 말했답니다. 스님,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사온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엄동설 안에 저보고 다른 곳을 찾아보라시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십니까? 잠시라도 좋으니 몸만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어요. 덜덜 떨며 통사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님을 향해 여인이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저는 어느 사대부 집안의 딸로 한순간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와중에 홀로 집안을 빠져나와 이리저리 헤매다 이곳 암자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갈 곳이라곤 없으니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재워주시지요. 안 그러면 이곳에서 그냥 얼어 죽어버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답니다. 보살님, 저 아랫목에 가서 어서 몸 좀 녹이시오. 이 추운 날씨에 이 차림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오. 어서 가서 누우시오.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은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는지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가서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는 한동안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근새근 코까지 골며 자기 집처럼 편안히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네 그려. 저리도 곤히 자니 말일세. 거참. 그러더니 그새 부엌으로 가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구들장이 식지 않도록 하고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세를 고쳐잡고 이내 불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스님의 연불 소리가 잦아들고 차가운 눈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그때였답니다.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여인이 구들장 바닥이 뜨거웠던지 이불을 냅다 걷어차고선 벌러덩 누워 있었는데 여인의 옷매무새가 여기저기 말려 올라가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얼떨결에 이를 본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벽만 연신 뚫어져라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답니다. 헉. 아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진정하자. 그렇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스님이 다시 이불을 덮어주려 여인에게 다가간 순간 겨우 진정된 마음이 터질 것처럼 다시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맡아보지 못한 여인의 향기로운 채취며 새하얀 피부결과 도톰한 입술은 제 아무리 오랜 수행을 한 고승이 온다고 해도 당장 품어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매혹적이었기 때문이죠.
스님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불경을 암송해 보았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누나미타불, 부처님 이 중생을 구원하소서, 아미나무아불. 하지만 암송할수록 꼬여만 가는 불경 구절이 스님의 마음을 대변하니 이 어찌하리요. 그렇게 스님은 머릿속으로 아니 된다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속에 봉인해 두었던 마구니가 깨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답니다. 결국 봉인 해제된 마구니의 지배력에 스님은 그만 여인을 품에 안고 말았답니다. 으악 부처님. 이제 저도 도저히 못 참겠나이다. 무엇이 옳은지 이제 모르겠사옵니다. 이 여인을 품고 타락한다고 해도 한번 품어보고 나락으로 가겠나이다. 마침 비몽사몽 눈을 뜬 여인 역시 그런 스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은 어느새 불타오르는 장작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실타래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로 한 몸이 되어 녹아내렸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둘만의 시간은 밤새도록 멈추질 않았으니 동이 트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두 사람은 녹초가 된 몸을 바닥에 눕히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는데 암자 밖에서는 산새 지저귀는 소리로 떠들썩한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답니다. 하지만 상쾌한 아침의 기운과는 달리 간밤의 일로 허탈해진 스님은 맥 빠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하룻밤이면 끝날 일을 십수년을 번뇌와 싸워가며 그리도 악착같이 붙들어 잡고 있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헛된 짓이었도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스님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하였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속세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 기왕지사 저와 일이 되었으니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소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후 얼마 뒤 환속한 스님과 여인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속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집안을 빠져나올 때 챙겨온 여인의 폐물을 팔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나고 소소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이 이어졌죠.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뿐이었고 그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였답니다. 스님 부부 역시 가진 재산 모두 바닥난 지 오래이고 식량마저 다 떨어져 이제는 그저 생명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웬 고깃국을 끓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 이 시국에 고깃국이 어디서 나셨소?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여인이 머리를 싸매고 있던 천을 풀었는데 여인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한 올 남김없이 다 깎여나가고 맨살만 하얗게 드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뭐 머리가 어쩐 일이오? 우리 집에 돈 되는 물건은 이미 다 팔았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던 이 머리카락을 잘라 내다 팔고 이 고기를 장만해 온 것이니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어나 봅시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 후에 한 달이 채 못 돼 부부의 아이 또한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땅에 묻은 뒤 여인이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암자에서 우리 아주 행복했었지요. 우리 둘 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생기가 넘쳤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나도 당신도 가죽과 뼈만 남아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이 되어 마지막 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인생이 무상합니다 그려. 여보,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더는 내 몸뚱이가 흉해져 가는 꼴을 당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둘 다 굶주린 금수처럼 변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릴 텐데 그 꼴을 어찌 보겠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금 헤어져서 각자 마지막 날을 맞이하도록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여인과 헤어진 그는 삭풍이 몰아치는 어느 산속을 무작정 헤매며 머물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다 바위 절벽 근처에서 운 좋게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력이 다했는지 그대로 엎어져 정신을 잃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얼굴을 간지럽히는 햇살과 소란스럽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그가 정신을 차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있는 곳은 동굴이 아닌 예전에 그 암자의 바로 그 작은 방이지 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예전에 그 암자가 틀림없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모든 것이 그 여인을 만나기 전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순간 뭔가에 한 방 맞은 듯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스님이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거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단 말인가? 여인도, 아이도, 그날 밤도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허상이로다. 허상이로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랬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꿈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꿈. 그렇게 젊은 스님은 하룻밤 짧은 꿈을 통해 자신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정념의 실체가 실은 허상일 뿐이며 육신의 쾌락은 그저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명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숭상하는 명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3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느 시골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청산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겐 별난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도깨비와 한번 친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도깨비와 친구가 된다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달라 청할 수 있으니 튼실한 서방 하나 뚝딱 만들어 달라고 할 셈이었답니다. 하지만 툭하면 심사가 틀어져 논밭은 물론이고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쑥대밭으로 만드는 고약한 도깨비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쉽사리 친해지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니 우연한 기회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매번 밤이면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도깨비와 친해지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싶으니 어서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과부가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휑하고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방 안에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과부의 눈앞에 도깨비가 떡하니 서서는 과부를 노려보고 있지 뭐겠습니까? 깜짝 놀란 과부가 쏘스라쳐 짧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답니다. 왜 이러시오? 허락도 없이 여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쩐단 말이오? 냉큼 나가시오. 그 말에 도깨비가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방 안에 훌쩍 던져주고는 짧게 말하였답니다. 네 서방이니라. 그 말과 함께 도깨비가 사라졌는데 깜짝 놀란 과부가 정신을 차리고 방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자의 약물같이 생긴 큼직하고 실한 방망이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과부가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도깨비조차도 나를 동정하는구나. 서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웬 방망이만 쳐 던져놓고 가는 것이 나를 놀리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렇게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하던 과부가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방망이를 손에 움켜쥐고는 힘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것일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방망이가 일순간에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더니 불문곡직하고 과부에게 달려들어서는 겁가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니신데 이러시오. 아이고, 나중내 죽어. 그렇게 정신없이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녹초가 된 과부 옆으로 나무 방망이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과부의 눈빛에 애정이 흘러넘쳤으니 나무 방망이를 죽은 서방 보듯 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과부는 연신 나무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답니다. 과연 도깨비가 서방님을 던져주고 간 것이 맞았사옵니다. 서방님, 앞으로 예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우리 백년해로 해보아요. 그 후부터 과부는 비로소 새 광명을 찾았고 세상에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니 언제나 화색이 얼굴에 넘쳐 흘렀지 뭐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필요할 때마다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외치기만 하면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욕구를 풀어주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멀리 볼 일이 생겨 이웃 과부에게 집을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웃 과부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여 그 청상 과부의 살림살이나 구경할 겸 과부집에 와서 이리저리 뒤져보게 되었답니다. 마침 과부가 장롱을 열어보았는데 이상 야릇한 물건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양이 마치 남자의 약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긴 이웃 과부가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들고 말했답니다. 이 여편네 외로웠던 모양일세. 이런 걸 숨겨놓고 말이야. 밤마다 이놈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볼까 그려. 근데 이딴 방망이로 달랜다고 외로움이 어디 달래지는가. 애만 더 타고 감질맛만 나지. 내가 그 맴을 더 잘 알지 그려. 건장한 사내보다 나은 것은 더 없는 것이지 암. 그렇게 말하더니 방망이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답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빨래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대체 이 물건을 어디에 쓰면 좋을꼬?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라 벌벌 떨고 있는 과부를 다짜고짜 끄집어 엎어서는 폭풍행간을 하는가 싶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어느새 총각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 방망이로 변해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이리도 좋으면서 이리도 정신이 없단 말인가. 과부는 모처럼 당하는 일이라 기쁜 감정이 밀려왔으나 다만 두렵고 놀라운 감정이 더 앞섰기에 부랴부랴 서둘러 방망이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제정신을 차리니 조금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놈에 대한 호기심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녁밥을 짓는 장작개비도 그놈 같아 보이고 방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도 그놈 같아 보이니 밤이 깊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연신 그놈만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지금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 총각 놈이 또 나타날까?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룻밤을 온통 뜬 눈으로 지샌 이웃 과부는 더 이상 욕정을 참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청상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과부는 벅찬 숨소리를 내며 장롱문을 불이 나게 열더니 그놈을 끄집어내어 들고는 어제와 같은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건장한 총각이 나타나서 폭풍행간을 하는데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 온우의 정이 극치에 달하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를 보고 나더니 과부가 욕심이 발동하였던지 그놈을 손에 꼭 쥐고는 한참을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 것으로 만들까? 달라고 하면 줄까? 그냥 주지는 않겠지? 그럼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할까? 그것도 안 되겠지? 그럼 몰래 가지고 가버려? 아니지. 이내 달려와서 돌려달라 야단일걸.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 여편네 올 때까지 실컷 재미나 보고 극치나 맛보세. 그날 이후로 이웃 과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달려가서 음양의 재미를 보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청상과부가 돌아왔답니다. 간만에 만난 두 과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이나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이웃 과부가 슬쩍 눈치를 보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이내 청상과부가 펄쩍펄쩍 뛰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집을 봐달라 부탁하였지. 내 서방을 부탁하였답디까? 어디서 남의 서방과 오입질을 한단 말이오. 앞으로 내 집엔 얼씬도 마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놈의 생각이 간절해진 이웃 과부가 청상 과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하며 말하였죠. 성님, 우리 서로 같은 처지끼리 사정 좀 봐줍시다. 내 오늘 그놈이 너무 고파서 그런데 딱 하룻밤만 빌려주시오. 성님도 서방 없는 밤을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십시다. 저 여편네가 미쳐도 한참이나 미친 게로군. 어디 서방을 빌려가고 빌려주는 법도가 있었는가? 저기 빨래방망이라도 안고 비비고 자든가. 썩 나가시오. 주인 과부가 도저히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웃 과부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성깔을 부리며 말했답니다. 이년아, 한번 빌려준다고 그놈이 달아서 없어진다더냐? 아니면 내가 집어 삼키기라도 한다더냐? 어디 두고 보자 이년아. 그렇게 두 과부 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몇 마디 오가더니 이내 대판거리로 싸움이 벌어졌지 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두 과부를 아무리 말려도 온통 듣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얼마 뒤 이 괴이한 소문은 그 고을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귀신이란 원래 심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도깨비란 정신이 부실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약물같이 생긴 방망이가 사내로 변한다니 어디서 그따위 헛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는 것이냔 말이다. 사또?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이놈이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놈의 요상한 방망이 때문에 동네가 아주 흉흉하다고 하옵니다. 결국 원님은 사건의 당사자인 두 과부를 관하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상하게 생긴 이놈 때문에 싸웠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네, 맞사옵니다. 네, 맞사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두 과부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사또가 얼척이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말하였답니다. 인연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야, 허풍을. 대관절, 이 약물같이 생긴 나무 방망이가 장정이 된다니 그 무슨 궤변이라고 계속 짓거리는 것이더냐?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이 방망이가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절대 허풍이 아니옵니다. 그럼 이리 한번 가져와 보거라. 이딴 게 뭐가 증거란 말인지 허허참. 과부가 갖다 바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사또가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답니다. 모양은 틀림없이 소문으로 듣던 대로 약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 물건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사또가 하도 궁금하고 답답했던 나머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뭐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뭐라고 그리들 싸우고 난리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뿔싸. 사또의 말이 제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순간 그 약물 같은 방망이가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다짜고짜 사모관대를 하고 동원에 높이 앉아있는 사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소만한 건장한 총각이 달려드니 사또가 사내라고는 하나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할 노릇이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또를 행간한 총각은 일이 끝나자 다시 원래의 약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순식간에 당한 언님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창피하기도 한 것이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도 잠시 이내 치사하고 괘씸한 감정에 휩싸여선 분이 머리끝까지 오른 듯 노기를 띤 얼굴로 말하였답니다. 이 요물을 당장 불에 태워버리시오, 당장. 뭐 하시오? 어서 불을 지피시오.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관아뜰에 모닥불을 지피고선 요상한 나무 방망이를 불길 속으로 휙 하고 집어 던졌는데 웬일인지 그 요물이 한참이 지나서도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나리, 이 요물이 끄덕없사옵니다. 어찌하옵갑시오? 솥에 넣고 삶아버리거라. 사또의 명대로 다시 끄집어내어 펄펄 끓는 물에 넣었으나 마찬가지로 한참이 지나도 삶아지지도 않고 익지도 않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나리, 이 요물이 여전히 끄떡없이 그대로인데 어찌할까요? 톱으로 잘라 산산조각 내어버리거라. 아주 잘게 베어버리거라. 이를 지켜보다 못한 청산과부가 포졸들을 뿌리치고 약물을 덥석 빼앗더니 엎드려 눈물로 사정하며 말하였답니다. 사또 나리, 어찌 이리 제 서방을 괴롭히시옵니까? 비록 요물이라 사람의 인지상정을 몰라 방자한 짓을 하였기로써니 어찌 이리도 잔인하시옵니까? 절대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과부가 된 후로 긴 시간 천지신명께 정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서방을 이리 죽이려 하신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또한 오늘 일이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나이까. 부디 서방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그만 풀어주시지요. 제가 앞으로 천지분간을 잘 가르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잠잠하던 약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총각이 사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천지신명의 명을 받은 도깨비의 기운으로 태어난 요물이옵니다. 하여 도깨비같이 천지분간을 못하여 조금 전과 같은 무례를 저질렀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천지신명님의 신령스런 힘의 일부이니 사또께서는 저에게 당한 것이 아닌 천지신명님의 은총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 여인의 서방으로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 노기를 푸옵소서. 또 한 가지 예언컨대 나리가 다스리는 이 고을과 나리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창하고 부유하게 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말하였답니다. 시절이 수상하니 조물주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겨 이런 물건을 내려주었나 보구나. 사내란 사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모두 죽고 고을에 과부만 수두룩하니 아이 울음소리 들은 지가 온 몇 년인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 배골른이가 수두룩하니 천지신명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내려주신 게로구나.
그렇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가 과부에게 말하였답니다. 너는 잘 듣거라. 내가 이 요물을 돌려주는 대신 너는 이 고을 서방 없는 과부들 모두에게 이 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절대 독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부터 그 신물은 너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니라. 그게 신물을 너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니라. 그리하겠느냐? 사또의 뜬금없는 제안에 잠시 망설이던 과부도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며 말하였답니다. 알겠나이다. 과부가 된 것이 어찌 저만의 슬픔이겠나이까. 이 고을 모든 여인네들의 아픔인 것을 사또의 분부대로 고을 모든 이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겠나이다. 그 말에 구경 왔던 동네 아낙네들이 기뻐하며 사또에게 엎드려 절하니 이보다 더한 판결이 없었지 뭐겠습니까. 훗날 이 고을 가가호 아이 울음소리 그칠 날이 없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주변 고을 과부들까지 신물을 모셔놓은 신당을 찾아왔으니 고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 소리와 교성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합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제4화 처녀를 죽게 만든 옹졸한 선비의 최후. 옛날 정읍에 김씨 성을 가진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김생이라는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품이 옹졸하고 비겁하기 그지없어 천하의 소인배가 따로 없었죠. 하루는 김생이 정읍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교생의 집에 묵어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딱히 할 것도 없었던 김생은 교생의 집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심심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가 묵는 방 건너편 창으로 불빛이 아른아른 내비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귀신에게 홀린 듯 김생이 건너방 창에 몰래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선 창에 구멍을 뚫더니 음흉하게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방 안에서는 유생의 딸이 등불 아래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그 자태와 용모가 마치 선녀 같지 않겠습니까? 넋을 잃고 지켜보던 김생이 잠옷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음심이 극에 달한 듯 부풀어 오른 바지끄덩이만 움켜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젖히더니 여인에게 냅다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내의 등장에 깜짝 놀란 처녀가 짧은 비명과 함께 방구석으로 도망치자 이에 뒤질세라 김생이 처녀를 쫓으며 억지로 욕을 보이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짐승 같은 사내의 완력에도 처녀는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김생을 밀쳐내며 밤이 새도록 버텨냈습니다. 나리께서 지금 예의를 어기고 나를 범한다면 자결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덱과 밀고 당기며 이미 살과 살이 서로 부딪히고 섞였으니 사실상 정을 통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어차피 이제 다른 곳으로 시집갈 도리도 없어졌으니 나를 나리의 첩으로 삼으시지요. 나는 교생의 딸이라 양반의 첩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아버님에게 청하여 저를 첩으로 삼도록 하시어요. 부모님이 허락한 뒤라면 예법대로 시집을 가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행여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게 주선할 방법이 있으니 지금 당장 폐륜적인 망동을 그만두시고 물러나세요. 그 말에 김생이 안달난 듯 사정을 하며 여인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100번 옳소? 허나 내 지금 당장 이 부풀어 오른 이놈이라도 가라앉히고 자니 급한 불이라도 끈 뒤에 그대 아버님께 청하도록 하겠소. 그리하십시다. 그러자 여인은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듯 정색을 하며 김생을 사납게 몰아붙이며 말하였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기 전에 몰래 상종하는 것은 제가 참아할 수 없는 짓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예법에 따라 데려가지 않고 억지로 범하려 하신다면 지금 이곳에서 인연의 목을 찔러 피를 나리 앞에 뿌리고 죽어버릴 것이니 당장 허락을 받고 오시지요. 김생은 여인의 완강한 고집을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였답니다. 낭자 진정하시오. 내 그리할 테니 내가 아버님께 허락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니오.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십시다. 일단 주무시도록 하시오. 다음 날이 되자 김생은 아침 일찍이 허락을 청하려 여인의 부모님을 찾아갔으나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우물쭈물 거리던 김생은 끝내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그 길로 서울로 도망치듯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볼일을 마친 김생은 정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생의 집에서 다시 하루를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밤이 되자 김생은 또다시 처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는 그녀를 범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필사적으로 그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어째서 저희 아버님께 허락을 청하지도 않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계속하시는 겝니까?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소. 근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와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지 않겠소? 내일은 기필코 허락을 구할 것이니 나를 믿고 어서 이리 와보시오. 어서. 아니 되옵니다. 당장이라도 허락을 구한 연후에 저를 안으십시오. 그전엔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김생과 처녀의 밀고 당기는 지루한 싸움은 밤새 계속되었답니다. 결국 김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여인의 방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 김생은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정읍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든 교생의 딸을 품고 싶었던 김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아버지에게 서울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서울로 가게 된 김생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교생의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깊은 밤이 되자 당연하다는 듯 또다시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온 김생을 본 여인이 따지듯이 말했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리와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꿈에도 모르십니다. 더욱이 얼마 전 어떤 사람과 이미 정혼하였으니 나리께선 이를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김생이 흠칫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정혼이라니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꼭 말씀드리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여인에게 오히려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가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소. 일이 그 지경이 되도록 뭐 한다고 당신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단 말이오? 김생의 어이없는 말에 여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첩으로 데려간다는 말조차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나리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가 지켜야 할 법도는 다하지 않고 이렇게 매번 강제로 저를 범하려는 생각만 하시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자인 나리께서도 감히 내뱉지 못하는 말을 여자인 제가 어찌 차마 아버님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옵니다. 결국은 제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여인의 뼈를 때리는 말에 김생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약속하리다. 내일은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 진정하고 일단 주무시오. 김생은 이번만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 굳게 약속하고 방 안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간 김생은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끝내 감히 말하지 못하고는 냉큼 서울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서울에서 정읍으로 돌아가던 김생은 이제는 익숙한 듯 교생의 집에 이르러 하루를 또 묵어가게 되었죠. 언제나 그랬듯 밤이 되자 그녀를 찾아간 김생을 그녀가 또다시 거절하며 말하였답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꼭 허락을 청하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역시 김생은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 정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정읍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자 교생의 딸에게 중독이라도 된 듯 김생은 그녀를 품지 않고는 못 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서울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유 없는 잦은 서울 출타에 수상함을 느낀 김생의 아버지가 노하여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아, 너는 관아에도 있지 않고 서울 집에도 있지 않으면서 천리 먼 길을 돌아다니며 평생을 살려는 것이더냐? 내가 역마살이 낀 것이 아니라면 필시 미쳐버린 것이 분명하구나. 앞으로 서울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알겠느냐? 부친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펑펑 울며 김생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되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서울을 못 가게 하시면 제가 말라 죽사옵니다. 아버님,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이놈이 그래도 내 허락 없이 관아를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시에는 말라 죽기 전에 예비한테 먼저 맞아 죽을 것이야, 명심하거라. 그날 이후 관아에 꽁꽁 발이 묶인 김생은 하루하루 애만 태우다 10여 일도 채 못돼 식음을 전폐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문을 들락날락 거리며 말도 횡설수설하고 이윽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다 못한 김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막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김생이 서울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 즉시 김생이 다시 교생의 집에 이르러서 보니 상복을 입은 교생이 마중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생이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교생이 비통해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정혼한 나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자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으니 슬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생이 그 말을 듣고서는 교생의 팔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목을 놓아 통곡을 하자 교생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당신이 어째서 곡을 하시는 것이오? 한동안 크게 통곡하던 김생이 교생의 물음에 눈물을 거두고 그 일에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김생의 말을 듣고 있던 교생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 김생의 멱살을 움켜잡고는 말했답니다. 내 이놈, 내 딸을 죽인 것이 바로 내 녀석이었구나. 내 놈이 미리 나에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더냐. 어째서 그 말을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말하지 않고 죽은 뒤에야 하는 것이더냐. 너는 진정 나의 원수이니라. 내 너를 죽여 딸의 넋을 달랠 것이야. 죽어라 이놈. 교생이 흥분하여 팔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김생을 때리니 김생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말을 타고 급히 도망쳐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생 역시 정신줄을 놓더니 어느 날 밤 스스로 목을 그어 자결하였는데 집안 사람들 모두 이 일을 쉬쉬하며 말하기를 꺼렸으니 그의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풍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답니다. 내가 말일세 그날도 똑똑히 보았단 말일세. 사또 아들이 말이야 그날 밤에도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짓거리는 걸 말일세. 매일 밤 그러더란 말이지. 아니 글쎄 뭔 말을 하든가 그래.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 내가 이번에는 아버님께 꼭 허락을 청할 것이니 믿어주시오. 낭자. 이렇게 말일세. 그러더니 그날 밤에는 그 사달이 난 게 아니냐 말일세. 예끼 사람아, 정신줄 놓은 사람이 무슨 말이든 못하겠나? 혹시 모르지? 처녀 귀신한테 홀려서 그랬는지 신경 끄고 어서 술이나 들게나. 날이 오늘은 허락을 청하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녀가 나리를 죽여버릴 것이옵니다. 오늘은 꼭 그래야 하리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 목을 그어 자결이라도 할 것이니 두고 보시오. 제5화 이 여인이 너의 아내인가?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친척 집에 갈 일이 있어 그의 부인과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경사진 언덕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길 옆 연못에 빠지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서방님, 살려주시오. 어푸어푸. 선비는 온몸을 던져 물속에 빠진 부인을 구하려 하였지만 어느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부인. 그렇게 졸지에 부인을 잃은 선비는 연못가에서 땅을 치며 펑펑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연못에서 희뿌연 연무가 피어오르더니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나타났지 뭐겠습니까? 그러더니 대뜸 애띠고 어여쁜 어린 여종을 보여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정직한 선비가 말하였답니다. 아니옵니다. 저의 아내는 양반댁 자제이옵니다. 그 말에 신령이 곧바로 일패기생을 보여주며 말하였죠. 그럼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그러자 선비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다시 말했답니다. 저의 아내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그러자 다시 단아한 양가집 교수를 보여주며 말하였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이분 또한 아니옵니다. 그 말에 산신령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선비의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는 선비에게 말하였답니다. 내 너의 울고듬에 감동하여 너의 부인은 살려줄 것이나 이 세 명의 여인도 함께 데려가 너의 척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그리하겠느냐? 산신령의 말에 혹시나 아내를 다시 데려갈까 걱정이 되었던 선비가 망설임 없이 답하였죠. 하늘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나이까. 이 여인들 모두 저희 첩으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게 된 선비는 밤이면 밤마다 뜨거운 밤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한편 이를 지켜보던 이웃집 선달이 시샘을 하며 말하였답니다. 아니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나라고 저리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어서 연못으로 가봐야겠구만. 선달은 곧장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산속을 거닐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연못이 가까워지자 자기 부인을 연못으로 냅다 밀어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니, 서방님 뭐 하시는 게요? 어서 나를 구해주시오, 어서. 그렇게 한참을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본 채만 채 선달은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당장 오늘 밤 품게 될 새로운 여인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아내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선달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우리 마을 최고의 미색이라고는 하나 맛있는 것도 자꾸 먹으면 질리는 법이 아니겠소. 잠시 후 어차피 살아날 것이니 서방 위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구랴. 그렇게 선달은 산신령이 어서 빨리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얼마 뒤 연못 위로 희뿌연 연무가 끼더니 백발을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과연 산신령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선달이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며 말하였죠. 신령님, 이곳을 지나다 실수로 저희 아내가 연못에 빠졌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산신령이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아무 말 없이 바지춤만 연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달이 다시 한번 아내를 살려달라 말하자 산신령이 물속에서 알몸이 된 아내를 꺼내와서는 말하였답니다. 고맙구나. 네,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이리 아름다운 여인과 회포를 풀다니. 고맙구나, 선달아. 네, 이 정성을 잊지 않도록 하마. 그 말을 끝으로 물속으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사라져 버리지 뭐겠습니까? 이에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선달이 연못에 뛰어들었으나 물속을 아무리 뒤져도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훗날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는데 모든 이가 마누라를 연못에 던져 죽인 천하의 몹쓸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하니 선달은 아내도 잃고 명성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얼마 뒤 선달은 그나마 온전하던 정신줄까지 놓게 되었는데 평생을 연못가에서 이 말만 되풀이하다 쓸쓸하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이 바로 제 아내이옵니다. 저 여인도 제 아내이옵니다. 모두가 제 아내이옵니다. 제6화 한명회의 정실 부인이 된 좌수의 딸. 조선 전기 개유정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인 한명회는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도 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인물이었답니다. 의정부나 내각의 대신들조차도 그에 관한 간언을 감히 임금에게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상황이 이러하니 한명회는 그 권세를 믿고 위엄과 부귀를 마음대로 하여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아나무인 이곳저곳을 휩쓸고 다니다시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한명회가 평안감사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다니며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들은 죄다 잡아다 죽이거나 옥에 가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그 어떤 이도 한명회의 눈밖에 나려고 하지 않았죠. 그가 행차할 때면 평안도 사람들은 마치 일이나 범을 만난 듯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좌수의 여식이 자색과 인물이 빼어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하루는 좌수를 가명으로 불러놓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듣자 하니 자네 딸의 미색이 가히 출중하다고 하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데려다가 첩을 삼으려 하네. 며칠 뒤 순시차 선천에 들를 일이 있으니 그때 내 친히 자네 집에 가서 데려올 것이야. 그리 알고 준비하시게. 알겠는가? 한명회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좌수가 순간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답니다. 영감, 보잘것없는 제 딸년의 인물을 칭찬해 주시니 감개무량하옵니다. 하오나 아무래도 말을 전하는 사람이 과장을 보탠 듯 하오니 다시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실는지요? 좌수의 말에 한명회는 심사가 뒤틀린 듯 얼굴이 붉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엉겁결에 눈이 마주친 좌수가 한명회의 서슬퍼런 눈빛에 쏘스라쳐 다급히 고개를 푹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혹여 변변치 못한 제여식 하나로 인해 존귀하신 영감께서 헛걸음하실까 염려돼 드린 말씀이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준엄하신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렇게 하직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좌수는 무거운 마음에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애꿎은 가슴만 내리치며 신세 한탄을 하였죠. 내가 이러려고 금이야 오기야 고이 길러온 딸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도 딸아이 하나 지킬 힘이 없단 말인가. 사대부 집안의 여식으로 첩이라니. 죽어서 조상들 뵐 면목이 없으니 부려도 이런 부려가 없구나. 그렇게 한참을 얼굴에 수심을 가득 띤 채 한숨만 내쉬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딸이 물었답니다.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영감께선 어인일로 아버님을 부르신 것입니까? 혹시 영감님이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던가요? 아버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소녀 걱정되옵니다. 무슨 연유인지 소녀에게 말씀해 주시어요? 혹시나 딸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좌수가 딸아이의 애틋한 눈빛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너로 인해 이런 환난을 만났구나. 환난이라니요, 아버님. 더 자세히 말씀해 보셔요. 아니다.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느니라.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해 보시어요. 좌수는 딸의 끈질긴 물음에 결국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영감께서 너를 첩으로 데려간다고 하시는구나. 당장 준비하라고 하시니 어쩌면 좋으냐. 영감의 명을 따르지 않자니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그렇다고 따르자니 사대부 집안의 딸인 네가 첩이라니.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이냐. 그러니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선 그녀가 쌩긋 웃으며 말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어찌 그리 생각이 많으시옵니까? 대장부가 어찌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딸 하나 버려서 목숨을 보전하시는 것과 딸 하나를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시는 것은 비할 것이 못되오니 원컨대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털끝만큼도 이 딸년에 대해 걱정은 하지 마시어요. 그냥 딸 자식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여자의 숙명이 아니겠나이까. 편한 마음으로 순리대로 순순히 받아들이겠나이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한스러운 마음은 없으니 개의치 마시어요. 소녀의 뜻이 이와 같사오니 아버님께서도 소녀의 뜻에 따라 처신하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그러니 부디 수심을 다 털어버리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딸의 갸륵한 마음에 좌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말하였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이 아비보다 낫구나. 언제 일이 다 컸노 우리 어여쁜 딸. 아비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그날 이후 수심에 쌓여 탄식하는 집안 사람들과 달리 그녀만이 고요히 동요함 없는 얼굴로 태연히 웃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날이 가고 얼마 뒤 순시를 하던 한명회가 드디어 선천에 당도하였는데 어김없이 선천좌수를 불러 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말한 대로 준비는 다 되었느냐? 내일 데리러 갈 것이니 딸을 단장시키고 기다리도록 하거라. 네.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좌수는 집에 돌아와 분주히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그의 딸이 부친에게 간곡한 청을 하나 하지 뭐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비록 제가 첩으로 시집을 간다고는 하나 혼례식만큼은 정실과 다름없는 예법으로 치르고 싶사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어요. 그래, 알겠느니라. 정실도 부러워할 만큼 예를 갖출 것이니 걱정 말거라. 좌수는 딸의 말대로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준비하느라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자 약속한 대로 한명회가 좌수의 집으로 행차를 하였죠. 평복 차림에 갓을 쓴 한명회가 좌수의 집에 들어서니 그를 맞이하는 좌수와 가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깍듯이 그를 반겨주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명회의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혼례를 치를 좌수의 딸이었죠. 어허, 절세가인이로다. 소문이 실물을 따라가지 못하였구나.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지 않는가 말일세. 한명회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갔답니다. 그녀 역시 앞으로 나와 반절로 그를 맞이하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당 혼례를 치를 때면 진주부채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예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좌수의 딸은 얼굴을 가리는 대신 양날이 시퍼런 칼을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한명회가 여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어찌하여 진주부채 대신 칼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오? 한명회의 물음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답니다. 소녀가 비록 시골의 가난한 가문의 미천한 계집이오나 명색이 사대부 양반이옵니다. 대관절 양반의 소생이 첩으로 들어가는 법도가 어디 있겠나이까. 나라님도 무서워하는 감사께서 그런 저를 첩으로 들이시겠다 하시니 금영을 거역하였다간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은 오죽이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사대부의 딸이 첩이라니 원통하지. 어서 계속 말씀해 보시오. 영감께서 만약 예법에 따라 저를 정실로 맞이하시겠다면 마땅히 죽는 날까지 섬길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를 첩으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하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까닭이 이해되셨나이까? 지금부터 소녀의 생사는 영감의 한마디에 달려있사오니 결정을 내려주옵소서. 그녀의 말에 가문 사람 모두가 놀라 일순간 한명회를 쳐다보았는데 어쩐지 한명회의 낯빛에 묘한 미소가 스며있지 뭐겠습니까?
잠시 후 한명회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내 뜻이 그와 같다면 내 마땅히 정실로 맞이할 것이야. 그렇게 해야지. 감사의 뜻밖의 말에 일순간 모두가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명회는 평소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인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명회 또한 남자인 것을 이미 그녀의 자태와 용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던 터라 그녀의 당돌한 청을 수락한 것이었답니다. 여인은 내친 김에 감사에게 몇 가지 청을 더 하였답니다. 이왕 제 청을 들어주시기로 하셨으니 몇 가지 청을 더 들어주시어요, 나리. 말해보시오. 내 다 들어드리리다. 그대의 청이라면. 나리,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청혼하는 글과 납체 전환 등의 절차를 갖추시고 사무관대를 하신 뒤 혼례를 행하시면 어떠하실는지요? 그렇지. 혼례를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지. 내 그리하리다. 감사는 그 즉시 그녀의 말에 따라 예법에 맞게 모든 절차를 갖추어 혼례를 행한 뒤 그녀를 맞이하였답니다. 그렇게 혼례를 치른 뒤 감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기존의 본처와 첩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낮으로 그녀하고만 함께 있을 정도로 그녀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더욱이 그 자질과 성품이 어질고 맑아 지아비의 행실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않으면 남편을 타일러 정도를 걷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한명회가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칭찬하니 그녀를 더욱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먼저 있던 본처는 그녀를 정실로 인정하지 않고 첩과 같이 대하며 타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게다가 일가 친척들도 그녀가 정실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날이 갈수록 그 원통함이 마음속에 쌓여만 갔답니다. 한편 세조는 평복 차림으로 한명회의 집에 자주 들르곤 하였는데 한명회는 항상 술자리에 애지중지하는 그녀를 동석시켜 세조에게 인사 올리게 하였죠. 그럴 때면 세조는 깍듯이 그녀를 형수라 칭하며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자맹을 돌던 세조가 한명회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로 환담하며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였는데 느닷없이 술을 올리던 여인이 뜰로 내려가더니 덥석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의아해진 세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답니다. 형수 왜 이러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부인 뭐 하시는 게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경거망동 하시는 겁니까? 당장 일어나시오. 세조의 말에도 꿈쩍 안고 엎드려 있던 여인이 잠시 후 자신이 시집을 오게 된 사정을 자세히 아뢰고선 눈물로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소녀 비록 먼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긴 하나 명색이 양반 가문의 자제이옵니다. 이에 지아비와 약조한 대로 정실의 법도를 갖춰 혼례를 하였사온데 다만 나라에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맞는 법이 없사온지라 사람마다 저를 첩이라 부르고 하되하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비옵건대 아맙게 없어 굽어 살피사 이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녀가 거듭 절을 하며 간절히 아뢰자 세조가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형수님 알겠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계속 땅에 그리 엎드려 계시면 내가 무안하지 않겠소. 어찌 명색이 임금의 형수를 첩으로 살게 하겠소. 내 꼭 처결해 드릴 것이니 그만 일어나시오. 세조가 그렇게 약속하자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하였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대손손 상간마마의 그 은혜 백골란망이 되도록 갚겠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얼마 후 세조는 손수 어필로 교지를 작성하였는데 교지의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선천자수의 딸 아무개는 평안감사 한명회의 정실이 됨을 허락하노라. 또한 그 자손들 모두 차별 없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쓴 뒤 서명을 하고 옥새를 찍어 내려주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대부들이 잠시 술렁이기는 하였으나 임금의 지엄한 명인지라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드디어 그녀는 정실 부인이 되었는데 더 이상 집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곧바로 벼슬을 하고 승진하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으니 조정의 요직에 두루 등용되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